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기학과의 김환환 교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비욘디 작년 그 수능 시즌쯤에 나와가지고 우연히 그때 시즌에 나왔다가 그 비욘디의 수능 이벤트, 그 수능 생명과학 생물인가요? 그 푸는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주변에서 많이들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하나도 못 맞출 수가 있냐. 뭐 제가 사실은 근데 그때 그 수험생들 그 힘내시라고 제가 일부러 다 틀린 건데 이렇게 막 망신이라고 막 그러셨던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일부러 틀려드린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분들 그 얘기 했더니 막 백상예술대상감이라고 뭐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이제 수험생들이 힘내라고 제가 그랬다는 거. 네. 자, 오늘은 조금 저희 비뇨기학과 안에서도 굉장히 특정한, 어쩌면 굉장히 좁은 범위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성중이도 들어왔네요. 소희도 들어오고, 네. 우리 전공의 선생님, 안지학 선생님도 들어온 것 같고. 자, 신경인성 방광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려나요? 제가 이번에 여기 보시는 대로 신경이상 방광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이제 클리닉을 좀 열었습니다. 신경이상 방광이 이제 특별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지루하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척추손상 환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알츠하이머, 파킨슨 가진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은 들으시면 정말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팁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대 학생들은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인데, 오늘 잘 들으면 아마 그 강의 안 들어도 될 정도로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신경이상 방광을 포함해서 이런 배뇨 장애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치료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저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진료하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환자들, 신경이상 방광 환자들도 그런데 이런 재발성 방광염을 가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질환인데요. 치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신경이상 방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이번 이제 클리닉도 열었고, 그래서 오시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마우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피디님, 이게 지금 포인터는 되는데 이게 플레이 포인터가 안 되네요. 이거 거기서 눌러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누르시면 바로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신경이상 방광은 그 말 그대로 신경학적 원인들로 인해서 방광이 망가진 것을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경학적 원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원인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광하고 브레인, 머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서 방광으로 신호를 보내죠. 뭔가 이렇게 계속 머리에서 신호가 갑니다. 근데 방광에서 이것들 신호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방광에서 머리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고 머리에서 받는 것,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정밀한 이런 신호 전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중에서 어딘가만 조금만 고장이 나도 방광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척수 손상 환자분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파킨슨, 이런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방광 자체에 굉장히 불편감을 드러내는 것을 신경이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성 방광을 설명하려면 뭔가 기본적으로는 방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방광입니다. 방광. 그래서 방광이 척추에서 나오는 여러 신경들에 의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가 머리죠. 머리를 다친 사람들, 아니면 척추에서 이쪽 부분을 다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쪽을 다친 사람들이 방광에 나타나는 그 표현형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위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예를 들면 뇌출혈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환자분들은 방광이 오버액티브,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민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만 마려워도 급하게 쌀 것 같고 막 가다가 싸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오버액티브하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쪽 척추를 다친 환자분들은 언더액티브하다고 하죠. 뭐냐면은 방광이 마려운 느낌도 없고 방광이 수축을 해서 소변을 쫙 봐야 되는데 수축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어딘가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방광이 어떻게 망가지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요의가 없다고 표현하는데 요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장애인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 요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나도 소변 마려운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광이 완전히 꽉 차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찔끔찔끔 새는 거죠. 요실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꽉 찼지만 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소변은 어떻게 보게 될까요? 그 얘기들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소변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역시도 이렇게 우리 이런 척수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복잡한 이 명령을 주고 받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디를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방광이 나타나는 표현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배뇨근 관략근 협조장애 같은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거는 방광이 짜주는 것뿐만 아니라 관략근, 소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관략근이 열려야 되는 거죠. 방광이 짜주고 방광은 짜주면서 관략근이 열리고, 반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같이 우리 같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는 관략근이 강하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방광은 아주 부드럽게 확장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는데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인 거죠. 방광은 짜주는데 관략근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은 계속해서 짜주게 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방광이 망가지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척수병변 환자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분들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0만 명당 30에서 40명의 새로운 환자가 계속해서 생겨난다고 하는데, 척수병변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하부 요로 기능 장애, 말 그대로 소변 보는 배뇨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뇨근 관략근 협조 장애가 생기는 거고, 또 추간판 질환, 우리 척추관 협착증, 척수술 하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근데 척수술을 하고 나서 소변 보는 게 불편해졌다, 아니면 너무 자주 마렵다, 아니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신경이성 방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뇨인데요. 당뇨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우리 부모님들 당뇨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역시도 당뇨 역시도 이런 신경에 이제 손상이 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당뇨 환자들 역시도 이런 거의 75에서 100%까지 많은 환자들한테서 신경이성 하부요로 기능 장애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뇌종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런 하부 요로 기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
요즘 우리 주변에 치매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죠. 예. 그런데 치매 자체를 가진 환자분들은 소변 보는 것들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가족분들도 치매로 인한 치매 가지신 분들의 가족들은 너무 힘들죠. 근데 치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가장 불편한 게 하나가 바로 이 소변 문제입니다. 소변 문제. 왜냐하면 이 환자분들이 가진 소변 문제가 치매로 인한 건지 약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뇨 장애인 건지 관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요실금이 거의 20%, 50%까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하고 연관돼 있다는 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예. 뭐 잠깐 질문 하나 짚어보고 가면 야뇨증과 방광염 뭐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굉장히 다른 질환인데 이게 신경이상 방광 환자분들한테도 야뇨증, 방광염이 있는데 야뇨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소변을 밤에 소변 마려운 느낌 때문에 깨는 거죠. 2번 이상 깨는 걸 이제 야뇨증이라고 하고 방광염은 소변 마려울 때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야뇨증은 야뇨증에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기능적인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방광염은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 거고요. 식탐의 제왕님, 네 안녕하세요. 소변을 다 보고 나오면 찝찝한 게 남아 있다. 소변 시간이 길어진다. 근데 젊은 남성이시네요. 화장실 제때 못 가는 환경이긴 하시. 그렇죠. 소변 보는 것도 굉장히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변은 할 수만 있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한 번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보고 나도 찝찝한 거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굉장히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면 이건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또 파킨슨, 우리 주변에도 파킨슨 많죠. 파킨슨 환자들의 방광이 망가지는데 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파킨슨 환자들은 크게 2가지의 방광의 기능 장애가 동시에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변이 굉장히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30분 간격으로 해서 화장실을 가요. 근데 가는데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안 나오는 거죠. 파킨슨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과민성 방광에 대한 약을 쉽게 뭐 예를 들면 뭐 죄송합니다. 비전문가들이 파킨슨 병 환자들한테 배뇨에 대해서 약을 막 쓰게 되시면 방광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방광 환자들이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전문가한테 리퍼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파킨슨 환자들 자주 간다 화장실 뭐 쌀 것 같다 해서 한콜린제를 막 그냥 줍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자들의 방광 수축력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콜린제 약물로 인해서 방광의 소변을 더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상 방광은 절대 쉬운 질환이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신경이상 방광 어떻게 진단하는가? 이거는 병력에 대한 히스토리 테이킹은 우리 보고 있는 의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일단은 다 아셔야 돼요. 우리 환자분들 특히나 잘 아셔야 되고. 우리가 신경이상 방광에 대해서 방광에만 또 집중하기가 쉬운데 방광 외의 문제들도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가 먹고 있는 약, 여기도 보시면서 약물 상태 이런 것들도 꼭 다른 약들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또 신경학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외상성 질환, 외상을 당한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대사성 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 같은 거죠. 그리고 다른 수술을 받았던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꼭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음주, 요로 감염 자주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척수손상 환자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젊은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주 많이 해요. 척수 환자분들 음주 많이 합니다. 근데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취해서 소변 보는 거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그냥 자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술자리가 있는 날은 아예 자기가 소변줄을 차고 술자리를 가진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뒤에 나올 요로 감염이라던가 방광의 기능이 이제 망가진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신경이상 방광 환자들을 만날 때는 꼭 이런 환자들의 소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실금 말 그대로 소변을 지리는 거죠. 예, 그 지리는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방광 내가 소변 마려운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소변 마려운 느낌이 없는데 배뇨 방법을 말 그대로 내가 막 복압으로 막 힘을 막 주면서 소변을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지침은 말 그대로 광범위한 병력증 증진이 필요하고 통증이나 감염, 혈뇨 이런 것들 없는지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척수 손상 환자들도 그렇고 젊은 환자들은 성기능 영향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환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있으시면은 최근에 환자분들 요검사 받았는지 그리고 방광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검사 이 뭐냐면은 척수손상 환자들 병원 잘 안 갑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휠체어 끌고 가기 너무 힘드시니까 사실 잘 안 가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나 비뇨기과 질환에 대해서 그냥 가끔씩 가서 그냥 카테터 처방받는 정도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 뭐냐면은 꼭 1년이든 2년에 한 번씩 복부 초음파 해야 돼요. 복부 초음파든 CT든 복부에 관련된 콩팥에 관련된 검사들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방금 얘기한 얘기들이죠. 네. 그리고 배뇨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배뇨일지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여러 가지 비뇨기과에 저희 클리닉에도 그렇고 오시면은 배뇨일지를 꼭 써야 됩니다. 배뇨일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혈뇨가 섞여 나온다 얘기했는데 그렇죠. 방금 한경복님 네 반갑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네. 제가 죄송한데 이름으로 봐서는 제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혈뇨가 있을 때 혈뇨 때문에만으로도 비뇨기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혈뇨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년 이상의 남성들 담배 피웠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혈뇨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비뇨기과에 가서 내시경도 하시고 CT도 찍어봐야 돼요. 근데 여성들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급성 방광염이 있을 때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생제 먹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혈뇨가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전문의와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신경이성 방광 환자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요역동학 검사, 요다이나믹 스터디죠. 네. 한경분이 여자시군요. 네네. 그래서 여자분이시더라도 혈뇨가 계속 섞여 나온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광염의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다르게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자주 있거나 눈에 보일 정도의 빨갛게 나온 혈뇨라면은 꼭 비뇨기과에 가서 초음파도 하시고 소변균 검사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요역동학 검사, 신경성 방광 환자에서 방광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그 신경성 방광 환자분 카테터가 보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꼭 이 요역동학 검사를 하셔야만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역동학 검사는 비뇨기과에 가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힘든 검사기도 하고 한 번 하면 뭐 한 4, 50분 하는 검사를 해야 되니까 카테터가 방광으로도 들어가고 직장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방광 자체에 정확한 압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꼭 한번 하셔야 되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자기 그냥 뭐 괜찮아서 그냥 지냈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보면. 그래서 꼭 그런 분들, 척수손상 환자분들이든 그리고 파킨슨 환자분들은 좀 젊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뇨가 나올 때 비뇨기과를 갔지 신장내과를 갔죠. 뭐 저는 비뇨기과 의사니까 네, 비뇨기과를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역동학 검사 이제 카테터 처방 받으려면 이제 필수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요로 감염이 있을 때 막 감염 예를 들면 소변 때 따끔따끔하게 아프고 따갑고 이런 상태에서 절대 검사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비뇨기과에 오시면 이미 다른 데서 막 이상한 건 좀 그렇고 별의별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요역동학 검사 하기 전에는 꼭 약물을 중단한 상태에서 요역동학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심장판 이상이라든가 인공 삽입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이것 감염에 조심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역동학 검사에서 중요한 충전 방광 내압 측정술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방광 안에 카테터가 들어가서 방광을 쫙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 방광이 얼만큼 찼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방광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방광의 용적이 어떤지, 감각이 어떤지, 방광의 유순도가 어떤지, 비억제성 방광 수축 여부가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충전기입니다. 방광 충전기. 방광 크게 충전기와 이제 배뇨기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평소에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얼마 전에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 가기 싫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보고 있는 중간에 시험 보러 가기 싫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광이 이제 충전 중인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방광이 차죠.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안 찼는데 방광에 막 그 압력이 쫙 걸리면서 마려운 느낌이 막 금방 드는 거죠. 반대로 방광이 찰 만큼 찼는데 마려운 느낌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방광 감각에 관련된 얘기고 이거는 비억제 방광 수축 여부는 뭐냐면은 방광이 50, 60밖에 안 찼어요. 그런데도 계속 싸는 거예요. 척수 손상 환자분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가돈을 중간중간에 소변이 계속 젖게 되는 요실금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 먹고 조절하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방광 정상적인 사람들 기능의 용적은 뭐 400에서 500cc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방광 카테터 어떻게 들어가나요? 네, 배그조아님 반갑습니다. 이따가 제가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와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단을 하게 되는데 폐색, 말 그대로 obstruction 나오는 거 자체가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게 막혔다라고 하는 거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배뇨근 관략근 협조장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변이 방광이 쫙 쪄주게 되면 이 관략근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열리지 않는 것이 협조장애이기 때문에 짜주는데 관략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obstruction, 폐색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요도가 제대로 안 열리는 이완성 요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요역도학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상 방광 환자분들, 특히 여성들은 폐색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했던 비슷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 이 얘기 좀 지나갈게요. 말씀드렸던 이제 크게 배뇨 시기와 크게 이제 말씀드린 충전 시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충전 시기는 우리가 지금 이게 충전 시기입니다. 마려워서 가게 되면 배뇨 시기인데 배뇨 시기도 이제 신경성 방광은 크게 무수축성, 그러니까 방광이 짜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광 경부가 안 열리는 일도 있고 참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마려운 느낌도 들지 않을 뿐더러 화장실을 가서 앉았는데 혹은 화장실을 보러 갔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이건 한번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변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정말 응급실에 와야 될 정도로 와서 막 소리를 지르시죠. 소변이 안 나오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카테터를 넣어서 이것도 소변을 빼주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들 이제 조금씩 한번 해볼게요. 자, 신경이성 방광을 치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는 뭐냐면 상부요로의 보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방광은 소변이 모여서 콩팥에서 모여서 양쪽 방광으로 내려와서 모이게 되죠. 근데 신경성 방광을 제대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콩팥이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배출이 안 되니까 소변이 계속 고여있게 되는 거죠. 그 고여있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고 이것들이 계속 배출이 안 되면 콩팥까지 이 감염이 파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부 요로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면 나중에 투석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투석을 하는 거는 거의
이것도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일주일에 3번씩, 2번씩 투석을 가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를 갈 수가 없죠. 이제부터는. 네. 그렇게 되니까 신경이상 방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우리 상부요로 콩팥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 자제, 신경이상 방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요실금이 생겨요. 이 신경이상 방광 환자들, 파킨슨이나 이런 환자들 이런 생기는데 요실금이 생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환자들이 밖에서 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외출 못하지만 이 환자들 그러면은 신경이상 환자들 그러면 계속 집에만 있으라고 하실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외출을 해야죠. 척수건제 환자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해야죠, 그죠? 근데 이 요자제가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가. 내가 계속 밑으로 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배뇨장애에 대해 이 신경성 방광에 대해서 치료하고 적절히 매니지먼트를 하면 요 자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소변 보는 것들도 자꾸 연습하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 환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신경성 방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받아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박기따님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복부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보신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복부에 힘을 줘서 보는 거는 사실 여성들은 가능합니다. 소변을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말 그대로 방광을 누르는 거죠. 방광 압력을 주면서 소변을 쭉 보는데 여성들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소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뒤에 좀 이게 나올 건데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뒤에 다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치금님 교수님 물 많이 먹으면 나쁜 점 있나요? 네, 물을 적당히 먹으면 좋은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좀 나와보러 가세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누가 하는 건지 진짜 이 얘기하니까 또 화날라 그러네. 물은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좋다고 하는 거는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좋다고 해서 물 많이 먹어서 좋은 환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로결석 환자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들, 뭐 방광 결석, 담석, 그렇죠? 뭐 가우트 이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방광염이 자주 있는 환자들도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환자들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드십시오. 근데 과민성 방광이나 야뇨증, 밤에 계속 일어나 소변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 제발 그만 드세요. 제발 그만 드세요. 하루에 1리터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물은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고 적당히는 정상적인 사람은 1리터면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하는 그런 분들은 하루에 2리터 충분히 드시고 밤에 자꾸 화장실 가서 깨는데 약 먹어도 소용없다 하시는 분들 한번 반성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전에 물 먹고 자는 거 아닌가.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물 입어서 그냥 헹궈서 뱉으십시오. 그냥 자기 전에 물 먹는 거 하나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물 많이 먹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제발. 네? 자, 상부 요로 기능 보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경성 방광 꼭 치료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신부전은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망 원인이 신부전이에요. 신부전은 왜 오냐? 신경성 방광을 제대로 치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부 요로 기능 보존, 그러니까 신경성 방광 치료만 잘 받아도 이런 관련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요실금 치료 또 될 뿐더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 방광을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요로 감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비침습적 보존 치료. 아까 말씀하셨죠. 그 박기따님. 네. 방광 배출 기능 촉진. 방광을 비우지 못하는 비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이 이제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요. 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배뇨근 과활동성.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계속 마렵고 가보다 너무 마려운 느낌이 급하기 때문에 가다가 싸는 거.
신경성 배뇨근 과활동성이죠. 예. 근데 신경성 방광 환자들은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려운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도뇨와 도뇨 사이에 계속 젖는 환자들, 그렇죠? 이런 환자들은 항콜린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항콜린제 이미 먹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신경이상 방광 환자는 기본적인 과민성 방광 환자보다 더 많은 양의 항콜린제를 먹어야 돼요. 근데 항콜린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뭐냐면 효과는 좋아질 수가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의 이런 치료 중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부작용 뭐가 있죠? 항콜린제 많이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2학년들은 모르려나? 2학년들 모를 수도 있죠. 자, 항콜린제를 먹었을 때 가장 큰 부작용 첫 번째는 변비, 그리고 두 번째는 입마름입니다. 입마름. 이거 환자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다가 말아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럴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거 말고 다른 대책들도 또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야간요, 아까 약간 야간요 누가 물어보셨죠? 야간요에 있어서도 야간요도 종류가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냥 막 항콜린제 주는 비뇨기과 외에 다른 선생님들 많으신데 그렇게 드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발 잘 모르시겠으면 비뇨기과를 보내십시오, 제발. 네. 야간요에 있어서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네, 항이뇨 호르몬은 야간요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야간 단뇨, 그러니까 야간 단뇨가 원인의 환자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정말 다음 날부터 안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역시도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야간 단뇨 환자분들은 이 약 먹으면 다음 날부터 3번, 4번 깨서 가시던 환자분들도 한 번도 안 깨고 잘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누가 연주님 반갑습니다. 소변 오래 참는 습관도 신경이상 방광의 원인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소변 오래 참는 습관, 그것도 사실은 좀 잘못된 상식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소변을 참아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소변은 참는 게 좋은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소변 참으면 병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자랐죠. 근데 소변은 기본적으로는 참아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마렵다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방광염이 자주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분들은 소변 너무 오래 참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시간에서 4시간 소변을 참아서 보는 게 좋은 거고, 근데 너무 참기 힘든데 참으면 안 되겠죠. 너무 참기 힘든데 막 가다가 싸고 막 이런 환자분들은 와서 약을 드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아까와 반대죠. 배뇨근 저활동성은 뭐냐면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갔는데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소변을 막 차는 거죠. 네. 소변을 차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콩팥이 망가지고 요로 감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이런 경우에 어떤 약을 줄 것이냐. 사실 이건 비뇨기과의 전문의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런 배뇨장애를 전공하고 있는 가르친 사람들한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콜린계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역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콜린계 약물은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막 쓰시면 되는 약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파킨슨 환자들, 그 환자들은 소위 마려운데 느낌이 너무 급한데 가면 잘 못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환자들한테 못 본다고 반대로 콜린계 약물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콜린계 약물은 방광에 수축력을 주지만 반대로 더 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이에요. 파킨슨 환자들이나 이런 신경성 방광 환자들은. 그러니까 한쪽 소변을 잘 못 본다고 하니까 그냥 콜린성 약물을 막 줘요. 그럼 그 환자는 오히려 더 급해지고 가면 더 못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콜린성 약물 막 쓰시는 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막 어디서 갔더니 잘 모르는 분이 막 콜린성 약물 막 주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젊은 환자인데 소변 못 본다고 하니까 콜린성 약물을 막 먹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요실금이 있대요.
제가 약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 환자는 약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 행복하게 해서 해피하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약을 끊는 것만으로도 좋아졌어요. 그 사람은. 네.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잠깐 좀 컴다운을 하고. 네. 그래서 배뇨근 저활동성은 아직까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없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들을 이제 좀 할 건데요. 이런 알파 차단제 같은 약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쓰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어요. 네. 자, 김영희님 반갑습니다. 마려워서 가는데 양이 적고 약해.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희님은 어떤 지금 원인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마려워서 가는데 양이 적고 약해. 근데 첫 번째는 참아보셔야 돼요. 마려워서 있을 때 참을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참아서 보는 게 좋은 거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데 참아서 가서 화장실 가서 한번 볼 때 양이 많아지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척수손상 환자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전영욱님 반갑습니다. 네, 척수 장애인들 분들에 대해서 네, 강의를 집중해서 일단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건 있으시면 척수손상 환자분들 특히나 좀 적극적으로 그 질문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오토노믹 디스리플렉시아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자율신경 반사 이상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룰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비침스 보존 치료. 아까 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카테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뇨법. 자, 도뇨법. 사실 말이 쉬운데 도뇨를 한다는 거 비장애인 환자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가 도뇨라고 하는데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스스로 바지를 내리고 내 소변 나오는 요도 끝을 찾아서 제가 오늘 깜빡하고 이걸 안 갖고 왔어요. 카테터를 가져오려고 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테터를 자기 소변에 불에 넣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척수손상 환자분들은 이걸 하루에 지금도 뭐 3번에서 많게는 6번까지도 하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네.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표준 치료법입니다. 이게 표준 치료예요. 제일 좋은 치료예요. 지금으로서는. 네. 배뇨근 저활동성이나 수축성 방광에서 효과적이고 배뇨근 과활동성 환자에 있어서는 과활동성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줄을 아예 차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카테터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4번에서 6번 정도. 네. 4번에서 6번 정도 도뇨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번 넣을 때는 한번 넣을 때 빼는 거를 한 400cc 안팎 정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00cc 안팎을 빼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내 횟수를 조절을 하면 돼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전영욱님 척수장애인 진짜 너무 힘든 일이죠. 이 도뇨를 한다는 거 저도 처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가족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또 치료 중에 하나인데 보톡스 주입술이죠. 이거 아까 말 그대로 방광 내시경 안에 들어가서 보톡스를 주입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척수손상 환자들은 이 항콜린제를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입이 마르거나 변비가 심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약을 안 먹고 주사를 맞는 걸 통해서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방광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연구하는 치료가 아니라 뭐 유럽과 미국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치료고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치료고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보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꼭 한번
상의 한번 해보시고 주사를 맞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연주님 쓰신 거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나 이틀에 한 번 간다. 뭘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소변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네. 소변은 하루나 이틀 가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수술들은 방광이 막 예민하고 갈 때 마려운 느낌 때문에 정말 가다가 싼다던가 아니면은 그런데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척수 손상 환자를 예를 들면 재활 치료 받을 때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막 상체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재활 치료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움직일 때마다 젖는다. 그쵸? 이런 환자분들은 요도슬링이라는 수술을 받으시면 돼요. 여성분들 받으시면은 좋습니다. 실제로 척수손상 환자들 요도슬링 수술하게 되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 수술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요도 관략근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방광이고 소변 나오는 길이 이렇게 조그만 요게 요도입니다. 요도 밑에다가 이렇게 하얀색 보이는 게 테이프라고 하는 거를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도 관략근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이렇게 이거를 거치를 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거치를 해줌으로 인해서 요도 관략근의 각도가 좀 바뀌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요실금이 호전될 수가 있는 거죠. 남성들은 인공 요도 관략근이라는 걸 넣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고가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넣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방광에 소변 나오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도에 바로 이런 커프라고 하는 여기를 감싸고 있는 커프라고 하는 게 감기게 돼요. 그래서 이 고안에다가 스위치를 넣게 되는데 요겁니다. 스위치가 여기를 꽉 누르면 여기가 이제 열려요. 그러면서 소변을 쭉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수술적 치료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옵션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상의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편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추적 관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나는 얼마나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나?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척수손상 환자분들, 알츠하이머든 파킨슨이든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은 꼭 몇 개월에 한 번씩 소변 검사 하셔야 돼요. 그리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꼭 복부 쪽에 초음파 검사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꼭 한번 권유하셔서 초음파 검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변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소변 검사하면서 중요한 거는 혈뇨가 있는지도 염증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단백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단백뇨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콩팥이나 이런 데가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적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 꼭 하시고 병원 가기 너무 싫으시면 집에서 약국에서 파는 그냥 스틱 검사 있어요. 검사할 수 있는 검사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사셔가지고 집에서라도 자꾸 해보시면서 나한테 소변에 문제 없는지 자꾸 체크하시고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소변에서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요실금이 있거나 그리고 요로 감염이 있거나 자율신경 과반사 이런 것들 자꾸 있는 환자분들은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빨리 가세요. 그리고 오실 수 있으면은 저희 건국대학교 병원 제가 신경이상 방광 클리닉을 열었으니까 오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십시오. 자, 요로 감염이 뭐냐? 굉장히 소변 검사하면서 그런 세균뇨가 있다던가 녹뇨가 있다던가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건데 문제는 신경이상 방광 환자분들이 증상이 잘 없어요. 일반적인 분들은 예를 들면 그 소변 볼 때 따끔따끔하게 아프다, 따갑다, 화끈거린다 이런 증상이 있죠. 근데 신경이상 환자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경이상 환자 같은 경우는
요로 감염이 있을 때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토노믹 디스리플렉시아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경이상 척수 손상 환자들, 특히나 6번 흉수나 그 상부에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자율신경 반사 이상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이런 억제되지 않는 방광 수축이 생겨서 요실금이 계속해서 생긴다던가, 변효근 관략근 협조장애 그래서 있어서 방광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죠. 아랫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한 고혈압,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지끈지끈한 고혈압이 생긴다던가, 그리고 발한, 홍조, 뭐 오한, 서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척수 손상 환자분들의 그런 요로 감염에 쌓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생각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그런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호자들이든 누구든 가까이 계시면 이렇게 앉혀야 돼요. 그리고 몸이 쪼이는 옷이나 기구 같은 거 있더라고 하면 빨리 느슨하게 풀고 집에 이런 혈압 같은 모니터링이 있으면은 이런 것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빨리 가서 요로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고 심하면 응급실이라도 가셔야 돼요. 자, 다가도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자가도뇨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 말 그대로 방광에다가 넣는 카테터입니다. 카테터. 자가도뇨. 나 스스로 카테터를 넣는다. 그걸 자가도뇨라고 하고요. 근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꼭 굉장히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손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 요도 끝도 굉장히 깨끗하게 씻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남성들한테 꼭 씻으시고, 요즘 카테터 같은 것들이 다 일회용 카테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요도 찾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런 보신 대로 그 거울 같은 거를 가까이 놓고, 여기 거울 있죠, 거울을 놓고 자기 요도를 찾아서 넣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요. 남성들은 이게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도가 길기 때문에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서 자꾸 넣는 연습을 자꾸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카테터는 요즘에는 일회용 카테터가 다 나와 있고요. 이제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도 되고, 이제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카테터 사용하는 것들을 쉽게 잘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회용들은 아예 그 봉투 자체 꽉 짜면 젤리가 쫙 묻고요. 그걸 잘 꺼내가지고 손잡이가 따로 있으면 손잡이에 따라서 자기 요도를 찾아서 넣고,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집어넣고, 그리고 쫙 나오면 이것들 제거해서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일회용 그런 용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이제 그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소독해서 쓰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옛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요로 감염 일으키고 요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런 걸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회용 카테터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작게 이런 것들도 나와요. 실제로 백 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일회용으로 된 것들은 그렇게 소변 가방에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외출할 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 이제 일회용 카테터는 끝에가 굉장히 부드럽게 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수성 이 물질들이 묻어서 나오죠. 이제 일회용들은 이제 옛날 거 쓰시지 않으셔야 되는 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이제 하이드로필릭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카테터에 여기에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써야만 우리가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도를 다치지 않고 넣을 수가 있고요. 요도를 다치지 않고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도를 다치지 않고 넣어야 요로 감염, 인펙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로 감염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카테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감염들이 20%까지도 낮춰졌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있을 정도로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죠. 아까 그래서 일회용 그리고 친수성 카테터를 사용해야 이 요도의 손상이 적어지게 됩니다. 요로 손상이 적어져야 요로의 감염도 적어지고 요로 감염이 적어야 내가 방광과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게 이런 것 자꾸 쓰고 스스로도 자꾸 훈련이 되고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꾸 느껴봐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거. 예방 어떻게 될까요? 요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게 아직까지는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가도뇨를 적당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회용 친수성 카테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방광 안에만 넣어서 세척도 하고 항생제를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도 했었는데 다 실패했죠. 다 틀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외에 유로박섬이라고 하는 약물도 요즘 최근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도움은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방광 신경성 방광을 잘 매니지먼트 하는 거가 제일 좋은 예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슬라이드인데요. 이대진님 반갑습니다. 통풍은 신장에서 오시냐고 그러지. 약간 제가 통풍은 제가 이제 다루는 질환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통풍 신장에 당연히 여러 문제들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통풍은 꼭 자주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식습관 조절도 하셔야 되고 통풍 환자분들은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레이저 방광혹 제거 수술을 했는데 방광경 검사를 6개월 해야 되나요? 초음파를 하지 않는. 글쎄요. 방광혹을 제거하셨다고 이혜자님 안녕하세요. 근데 방광혹을 제거를 레이저로 했다니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방광혹이 암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한번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혹시 암이라고 하면은 방광경 검사는 아마 거기 수술하신 데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꼭 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초음파 하면 안 되나요? 방광경 검사. 그러니까 그게 초음파 해도 되는데요. 그게 방광의 안에 있는 혹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암이면은 방광경 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초음파 검사를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이제 암은 아니세요? 그러면은 초음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 이제 마지막 말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신경성 방광은 방광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냥 약 조금 먹고 대충 좋아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평생 끌고 가야 돼요. 평생 같이.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가장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적당한 치료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고르고 차선책이 있어서도 환자와 가족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대충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요. 지금 술 먹으면 관절이 시린 거. 술 먹으면 관절 시리면 통풍 맞습니다. 네. 꼭 가서 치료 빨리 받으세요. 술 드시지 마시고. 통풍 환자분들 절대 술 드시면 안 돼요. 고기 지금 드시지 마시고. 네. 자. 그래서 신경이성 방광 환자분들, 특히나 척수 손상 환자분들한테 꼭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요. 그런 분들 너무나 힘드신 상황일 텐데 비뇨기학과 의사로서 저는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저희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가까운 꼭 비뇨기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훨씬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역시도 알츠하이머 환자분들, 파킨슨 환자분들의 도 역시 힘드시겠지만 가족분들도 굉장히 참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 클리닉이든 어딘데 오셔가지고 꼭 같이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훨씬 더 행복한 신경성 방광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정희님 물 잘 먹는다고 소명이 있어. 예. 커피 물 많이 안 드시고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방광이 지금 예민하고 자주 가시는 분들은 커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카페인도. 네. 이지은님 마지막으로 남성 밤에 간질환 진단. 간질환 때문에 야간요를 그 치료 못 받으실 일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요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 야간요가 생기는 건지. 남성이시면 전립선도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 단뇨가 아닌지 그런 것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5번 깼던 거 한 번도 안 깨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면 꼭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약 처방 받으시고 그 전에 주무시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물 먹지 말고 그냥 헹궈서 뱉으십시오. 계속 물 드시고 주무시기 야간요는 좋지 않아요. 네, 이제 시간이 6시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 꼭 방광 관리 잘 하시고 방광 관리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방광 관리 잘 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네, 저희 보신 대로 클리닉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제가 뭐 환자 많이 본다고 저는 돈 버는 사람은 아닌데요. 홍보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런데 이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이 거의 치료를 못 받아요. 병원도 잘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꼭 한번 상의를 해서 한번 오시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전문적인 강의 치료를 오랫동안 쭉 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상담을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